네, 5월 3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장시영 차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계속 이름이 이쁜 이름이라고 시영. 그래서 여자 이름인 줄 알고 네, 또 아리따운 여성인 줄 알고 많은 모임에서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다 실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식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코스피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나스닥 성분은 좀 반등하는 모습,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도 선반영해서 그거를 조금 같이 이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5월 5일 이제 우리나라는 휴장인데, 그날 이제 미국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은 뭐 0.5냐, 0.75냐 의견이 분분한데 0.5% 인상하는 걸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찌됐든 금리 인상 전까지는 또 3월에도 뺐단 말이에요. 주식을 좀 빼다가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 시장도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3월과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5월 금리 인상 전까지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였다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에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면서 또 6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시장이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 반등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기대하는 반등은 굉장히 우리의 원금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건 반등이 아니라 다시 추세 반전이죠. 추세 회복 반전인데. 이렇게 봐야죠. 그거를 기대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 매매라든지 또는 실적 관련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구간을 또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좀 뭐 확신 아닌 확신을 좀 가져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2,600선을 바닥이라고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2,600이라는 이 자리를 추가적으로 깨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잖아요. 결국 이 자리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우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도 매수에 좀 들어서는 5천억 규모로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5천억 규모를 4월부터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바닥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비단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그랬다라는 것만 얘기하기보다는 환율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최악의 구간을 얘기하는 게 한 2,400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뭔가 여기서 한 번 더 시장이 충격이 오면 2,400까지는 좀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2,400포인트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환율을 좀 보시면, 환율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환율을 보면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최근 기간으로 보면요, 최근 이제 만약에 그 1,290원, 1,300원대로 간다 그러면 최근 10년 내에 최고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을 샀었을 때 1,100원에서 1,000원대 이 부분, 1,100원대 이 부분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했었을 때는 15에서 20%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우리들보다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렇죠. 외국인이라면. 네,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 차트로 봤을 때 2,400 또는 2,400 밑에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들도 매물을 확 쏟아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100원을 우리 평균 환율이라고 그렇죠. 봤었을 때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2,600선을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극단적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금융 위기급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는 또는 금리 인상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2,600선이 바닥이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은 이렇게 좀 받아들여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게 벌써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세 번째잖아요. 그거는 3세 번이면 확인을 했다고 봐야죠, 확실하게. 그래서 2,600선을 마지노선으로 좀 보시면서 단기 매매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5월 FOMC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어쨌든 확인을 해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6월 FOMC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물론 그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말고요. 6월이요. 다음 FOMC를. 왜냐하면 연준이 이번에는 0.5에서 0.75 둘 중에 한 번을 하겠죠. 빅스텝으로 가겠다라고 천명한 이상. 그러면 6월 FOMC까지도 만약에 곡물 가격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원자재 가격들의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라가고 잡히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연준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100bp 그러니까 1%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 그 말에 있잖아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만약에 연준이 6월에 1%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갑자기 연준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1%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변동성은 없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금리 인상 전에 빠지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하게 연준이 잡아주고,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확실하게 잡아주고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0.25라든지 0.5%의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6월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100bp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번 5월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해 두시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 장 올라간다고 해서 또 원금까지 오겠지, 그러니까 또 올라갈 거야, 이제 상승 추세인가 보다. 그럼 이제 그래 물타기 이제 막 가자 이게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 손절이라도 조금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만약에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또 이런 구간에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 있는 매매를 해서 1, 20% 정도의 어떤 내가 손절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갔었을 때는 충격이 오면은 이게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손실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번 구간에서는 알았으니까, 이전에 한번 또 저희가 3월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알았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에는 일단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일단 50bp가 됐든 75bp가 뭐 50bp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발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반등이 나올 거고. 일단 이게 전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좀 줄이자.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플레이션은 안 잡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또 다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거는 50이나 75 이상이 그렇죠. 될 수도 있던 거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75 이상을 진짜 특단의 조치는 사실은 75pp, 그러니까 0.75는 크게 제가 봤을 때 또 이 정도 상황의 충격일 거예요. 근데 1%를 과감하게 연준이 해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2,40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라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로금리 그냥 바로 제로금리로 내려버렸으니까. 그렇죠. 바로 내렸으니까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2,400 부근까지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오히려는 뭐 또는 2,800이라든지 우리가 다시 3,000을 넘볼 수 있는 시장이 오히려는 그렇게 상황이 돼야지 올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연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사실은 올해 내내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조금씩 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좀 갈무리를 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얘기를 짧게 더 해보자면,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극도의 어떤 이 침체 얘기로 이제 흘러 들어가 버린 상황이라 우리가 바라지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인건비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연계되니까. 연계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2007년도의 대대상승 때는 중국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어떤 경기 정상으로 바탕으로 한 제조업 기반의 어떤 성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IT라든지 다른 어떤 이 성장성이 있는 어떤 주식이라든지 업종의 어떤 회사들의 어떤 이 성장을 바탕으로 소비가 이 경기 성장의 주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사라져 버리면 사실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빨리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연준 입장에서는 빠르게 소비를 회복시켜서 경제 성장의 어떤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그거 네. 발표되는 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번에 인상 네네. 이후에 맞습니다. 11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좀 나쁘더라도 그 다음에 꺾이는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김영희 교수님이 요즘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연준의 노력은 좀 실패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크래시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경기 침체. 그거로 인한 시장의 어떤 충격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은 상황. 극도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 시장에서 이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뭐 매번 긍정적인 뷰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상황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제가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극단의 조치를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그게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충격은 오히려 사실은 시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장을 지금 뒤집을 수 있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치고 또 그 충격이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충격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그때의 충격에 주식을 좀 더 싸게 담을 수 있으시려면 이번 기회에 5월 금리 인상 이후에 올라가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두셔라.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좀 전략을 제시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후 그렇게 싸게 샀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세가 오르면 그 상황을 봐서 또 매도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 잡히면은 또 골디락스가 나올 수 있는 골디락스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어떤 그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계속 살펴봐야죠. 뭐 연준이 추가적으로 연준에 이제 그렇게 연준이 특단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의 정책이 실패를 한 거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 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연준의 이번 조치가 사실은 좀 시장에서 잘 먹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한번 가지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다가 요즘 삼성전자를 덜 매도해요. 산다고 얘기하기엔 좀 민망하고. 민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주니까 4%씩 올랐잖아요. 기관이 좀 사줘서 그렇나? 기관이 조금 샀죠. 그리고 이게 수급을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하는 게 금융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거의 패시브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금융투자 증권회사인데 증권회사가 자기 계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규모의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제 인덱스 펀드 이제 뭐 우리 뭐 얘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코덱스라든지 뭐 있잖아요. 뭐 그렇죠. 코덱스 200 그런 인덱스 펀드에 만약에 뭐 레버리지를 산다 그러면 관련된 이제 지수 내의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사는 거고 기계적으로 타는 거고 근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창구 주문을 이제 국내 증권사로 하기 때문에 그 주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 관련해서 들어온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황을 논하기는 좀 힘들어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뭐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에는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로 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의 실적이나 자체의 업황만 가지고는 논하기 힘들고 지수 관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환율 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훨씬 더 우리보다 20%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식을 좀 비워놓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려있는 그러니까 1,100원대 산 외국인 애들보다 1,260원에 내가 들어오면 걔네들은 더 싸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력적인 구간이 된다라는 거고 비워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수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바로 7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쏴버릴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지수가 뭐 한 여기서 뭐 2,600 부근에서 뭐 2,700에서 많게 만약에 2,750 정도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 대충 한 뭐 7만 원 요 정도 또는 뭐 조금 넘어가면 7만 1,000원, 2,000원 요 정도 구간 예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반등 같아요. 정도?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당장에는 업황의 반등은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이제 길게 좀 더 해석을 해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게 정권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난 5년 이제 민주당 정권 정치 얘기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안 하는데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 얘기는 아닌데 지난 5년의 어떤 그 문재인 정권 내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그룹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피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글쎄 그동안 뭐 이재용 부회장 뭐 감방 갔다 왔다 뭐 이런저런 것들 따지면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삼성이잖아요. 그 왜냐면 정유라 사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걸로 계속 힘들었었죠. 총수가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든지 중요한 모든 결정을 못 탔잖아요. 지난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거를 다 해줄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그룹 내 삼성그룹주들, 삼성그룹사에 있는 어떤 다른 성장 동력이라든지 삼성이 그동안 투자를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시작이 될 거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뭐 벌써 5월에 이제 그 평택의 P3 공장 증설이 이제 들어가고 인프라는 먼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뭐 이제 하반기가 되면 P4 그리고 내년이 되면 5, 6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장비주들 좀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 우리 지금 그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계속 괜찮다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 원익QNC 같은 거는 뭐 오늘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뭐 급등하는 것 같은데. 급등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좋게 올라갔고 신고가 내고 있죠. 제가 아마 요때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반도체 소부장 괜찮다 투자합시다 이러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의 맨 섹터가 이렇게 많아요. 기업들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골라드리는 거예요. 딱 좋은 것들만. 네, 지금도 것들. 좋은 거? 네, 지금도 좋은 거. 아까 이제 원익QNC나 하나머티리얼즈는 이미 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10% 15% 먹으려고 달려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그네틱스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거든요. 얘네 이제 후공정인데 차트가 괜찮아요. 눌림목도 잘 만들어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좀 있어서 조금 빠진다든지 아니면 아침 시가 정도에 붙어가지고 쫓아가면서 조금 매매를 하셔서 정고점 넘어가는 2,800원 넘어가는 또는 3,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실적 발표 전까지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익 IPS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제가. 얘는 어차피 이제 증착 관련된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P3 평택 공장 투자를 하면서 원익 IPS에 대한 어떤 이제 장비 발주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도 1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아요. 안 좋은데 4분기 적자 났었거든요. 4분기 적자 났었는데 1분기는 어쨌든 흑자 전환을 해요.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200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대신에 2분기가 1분기보다 훨씬 좋아져요. 왜냐하면 5월에 이제 평택 P3 공장 인프라 끝나고 장비 발주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이 2분기 실적으로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아마 한 700억에서 8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등호가 1분기가 제일 안 좋고 2분기에 커지고 3분기에 커지고 4분기에 커지거든요. 그 평택 P3 공장 발주 잡히는 게 2분기에도 잡히고 3분기에도 더 크게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원익 IPS는 제가 생각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2분기까지 달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요 200일선을 만약에 뚫었다고 했을 때 지금 200일선 못 뚫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번 장대 양봉 솟았다 못 뚫고 빠지고 이번에 두 번째 트라이인데 이거를 강하게 뚫었다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뚫었다고 했었을 때는 뭐 저는 전고점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55,000원 또는 57,000원 여기까지도 달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2분기까지.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한 2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고 하면 차트도 굉장히 좋고 원익 IPS 자체도 네, 차트도 좋고 습도 보세요. 최근에 연기금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연기금이 주식을 샀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원익 IPS 같은 종목이 투신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모 쪽에서 좀 수급이 좀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이 장에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도 그렇게 뭐 잡주도 아니고 원익 IPS는 거의 삼성에 빠져. 삼성에 80% 납품하고 하이닉스 80% 이상 납품을 하고 뭐 삼성전자 관계 자체는 뭐 거의 뭐 아주 돈독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시총이 어떻게 돼요? 1조 9천억, 2조가 거의 다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올해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어요.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 달려가지고 3조가 4조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2조 정도 네, 하겠습니다. 2조가 넘어가는 2조 한 2, 3천억 정도 또는 4, 5천억 정도 수준까지는 그만 10%에서 한 15% 전후. 그렇죠. 그러니까 많게는 20%까지 보는 거죠. 그 정도 수익률만 노릴 수 있다면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6월 FOMC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뭐 5월 달에 금리 인상 끝나고 5월 그 이 남은 뭐 한 15일에서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한 20% 정도만 딱 챙겨서 내가 현금 마련하고 총알 마련해가지고 6월 FOMC의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날이 없을 상황이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죠. 알겠습니다. 소부장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장에서 뭔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찾는 거니까. 네네네. 지금 중국 지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 부활한다. 근데 이게 보통 보조금은 그 나라 업체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뭔가 수요 업체 있나요? 기사가 이제 뭐 우리 시장으로 이제 그게 확대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진 것 같은데 중국 애들 보조금 일시 부활한다 해서 국내 업체들이 쇠보는 건 보통 없어요. 우리 그 불공평 그 뭐 받는 거가 이야기 나오는 건 결국 자기네 자국 기업에게만 주기 때문인데 이건 못 받을 거예요. 그 중국 애들 차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렇게 줘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줘요. 배터리나 이런. 예.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차나 국내에서 생산한 현대차나 다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손해예요. 우리가 아주 그 뭐라 그러지? 아주 너무 제너러스해요. 인심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너러스 이제 한국말 써야지. 지금. 너무 인심이 후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를 중국 애들이 보조를 만약에 지방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줘버리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만약에 뭐 공공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중국 애들 거 사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좋아요. 중국 전기차 버스 뭐 많이 얘기가 있었죠. 싸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보조금에 차등을 주잖아. 거기에 노조가 설립돼 있고 기업에서 나오는 그 제품은 조금 더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차별화를 좀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어떤 보조금 혜택을 좀 주고 있어서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짐작을 시키려는. 그러니까 뭐 꼭 전기차를 싸니까 현대기아차만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테슬라를 너무 사고 싶은데 보조금 안 주면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 전기차 보조금으로 전기차 업체들 수혜를 본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 이 셀업체들은 셀업체들 있잖아요. 셀업체들은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못해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발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시장이 확 올라갈 것 같았지만 어쨌든 생산이 좀 더뎌지면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추가적인 발주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셀업체들은 안 좋은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원가 상승, 그러니까 이 원재료 상승을 바로 원가의 이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지만 저는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비아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코스닥에서 지수 관련 종목들이 돼버리다 보니 시장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소폭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관련 종목들을 사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를 하면 매도 타이밍을 노릴 수 있거든요. 굳이 얘네가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지니까 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갈 거야 또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갈 거야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수의 오르고 내림을 가지고 종목을 움직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쪽을 먼저 더 살펴보시고 그냥 큰 그림을 좀 먼저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매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금 돈 벌 곳 그렇죠. 찾는 건데 네. 돈 벌 곳은 결국 정부가 왜냐면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어려우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을 것이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별로 재미없을 별로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도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대규모 재정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네. 사실 우리는 계속 건설 기계주들이 그동안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기대감으로. 뭐 맞습니다. 캐터필라에 대한 기대감 뭐 맞습니다. 이런저런. 그래서 그것도 있고 두산 뭐, 밥켓 같은 그렇죠. 경우 우리나라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할 거고 또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어떤 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어질 거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건설 기계주라든지 장비주들로 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미국 향은 미국향은 그리고 국내 관련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이 성장이 사실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거지 제조업 기반의 어떤 성장을 아예 죽여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밑바탕이 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소비라든지 성장주들의 성장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건설 기계주들의 오늘 상승, 최근의 상승의 배경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어쨌든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수익률을 노리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되는데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도 돈이 몰리는 구간은 그런 구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DY 파워라든지 최근에 또 이제 그 건설 기계지만 농기계들도 좋아요. 그래서 뭐 원자재들이 워낙 강세인데 식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사료 쪽에서는 이지반이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방송 나와서. 그리고 비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원자재 관련주들은 조금 모르겠어요. 잘. 근데 대동이나 이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그걸 받쳐주더라고요. 이 테마에 실적이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단 어떤 이 농작물 가격 의 상승의 테마에 휩쓸렸다기보다는 그 테마가 이 회사의 숨겨진 가치를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올라온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대동보다는 그러니까 아세아텍보다는 실적이 어떤 서프라이즈가 좀 적을 것 같지만 이 역시도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급등을 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실적 발표 전에 추가적인 눌림목이 준다든지 그리고 진짜 선수는 만약에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어제 있잖아요. 어제 만약에 내가 급등할 때 쫓아서 샀어요. 뭐 오늘 팔고 이 윗골이 종가에 또 삽니다. 진짜 선수들은. 그 진짜 주식을 하면서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거래량이 윗꼬리를 달았어도 양봉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아침에 한번 떠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윗꼬리에 옆꼬리를 치면서 기술적으로 그냥 제가 매매하는 한번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윗꼬리에 옆꼬리를 치면서 4,500원 정도의 시가 시작해가지고 4,900원 잠깐 넘었다가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은 하루에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에 매매. 근데 그게 한 10% 정도 매매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3일 매매해가지고 남들은 똑같은 수익률로 해가지고 3,250원에서 4,380원 여기까지 계속 들고 가지만 중간에 이런 타이밍만 잘 봐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률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거 급등했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보지 마시고 눌림목이 있는 구간은 한 번쯤은 얘는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일반 우리 꼬꾸라지진 개인 않을 투자자는 가면 그냥 고점에 물리는 거지. 꼭대기에. 매매를 못하신 건지 잘 못하시고 꼭대기에 물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손절을 못 하거든. 맞아요. 생각하고 달랐을 때. 근데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시총이 900억이거든요. 900억이에요. 오늘 올라서 시총이 900억인데 올해 예상 실적이 이게 150억에서 200억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대신 너무 작으니까. 네네 너무 작으니까 수급에 있어서 좀 얘 세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얘는 아주. 시총이 4,300억이잖아요.
근데 실제 꾸준히 좋았을 때가 200억, 300억, 380억, 올해 500억 나오는데 많게는 이거 700억까지 보는 애들도 있어요. 700에서 800억.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예상되는 주식들, 주식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매매를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요새 그 많이 물린 분들은 요새 이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거는 너무 이렇게 죄송하죠. 얘기할 거예요. 또 기관이니까 맨날 사라고 한다고. 아니요, 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자신 있으면 붙어서 추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제가 뭐 사가지고 제가 뭐라고 제가 이거를 뭐 던지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기관의 앞잡이. 외국인이 23만 원 샀잖아요, 오늘. 그래도 이거를. 의심스러워. 저는 외국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토종입니다. 뭐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안 되지만 네. 이 정도로 심리적으로 그런 거에 동조가 될 만큼 너무 지금 심리가 안 좋은 거야.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안 좋았던 이유 중에는 오를만하면 기관이 막 패대기를 치고 그랬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진짜. 본인도 기관인데? 저는 그냥 지점에 있을 뿐이지. 그렇지. 제가 이 금융 투자로 프랍팀이 아니니까. 프랍팀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분들이 제 손님이시고 저도 똑같이 물려있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네. 같이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네. 힘들어요. 우리 장시영 차장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계속 물려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생각대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한 주 정도 네, 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가지고 한번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종목 몰빵하지 말고 현금은 한 30% 정도는 많게는 40%까지 남겨놔라. 어떻게든 그리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있으면은 물려 있는 거 물려 있더라도 이게 추가적으로 한두 개씩 매매하면서 10% 15%씩 챙겨 놓으면 그게 진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100만 원, 200만 원씩 버는 게 옛날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었지만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씩만 벌라고 하지 마시고 100만 원, 200만 원씩을 5번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벌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5월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제발 현금 비중을 못해도 30%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정말 애절하게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관의 앞잡이 아닌 걸로. 근데 입이 짝짝 붙는데 기관의 앞잡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앞잡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그거는 그러면은 방송 못 나오죠. 대표님이 자르시겠죠, 저를. 내가 자르기 전에 그 길거리에서 돌 맞을 것 같은데. 악플 테러 받고, 네, 그러겠죠. 네, 일단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맞아요. 많이 힘들어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국정과제 110개가 발표됐다. 근데 네.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 정책 방향을 봤을 때 거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오니까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네. 집중 성장시키려는 산업이 어디냐를 알게 되면 돈이 몰리는 거니까. 몰리는 거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상화 뭐 몇 가지가 있죠. 원전주. 이게 근데 이제 그 국정과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좀 다 해석이 일단 됐어요. 한번 이슈가 돼서 실제로 이러한 관련 이 정책의 예고가 아니라 그쪽에 돈이 들어가고 그쪽의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시장의 좀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흘러가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흘러가느냐, 그거는 뚜껑이 열려봐야 안다라는 거고 원전 관련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거는 확실시되는 부분이라서 두산중공업 이름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 관련된 이 종목은
저는 근데 이 종목이 항상 차트가 좋았거든요. 차트가 좋아서 다 물리는 거죠. 계속 몰려서 물리는데 주가가 안 가요. 이게 대량 거래가 이때처럼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구간처럼. 근데 대량 거래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만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계속 모양만 좋게 만들고 희망 고문만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런 어중간하게 좋아 보이는 구간에서 사지 말고 혹시나 기술적으로 그냥 분석을 할게 좋다는 건 다 아니까 뭐 제가 여기서 소형원전 얘기하고 그래봐야 뭐 다 아는 얘기 얘기한다고 하실 테니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빠질 때 야 원전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반대로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연말에 될 거라고 봐요. 연말이든 내년이든 주가가 한번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라든지 또는 설비 뭐 플랜트 관련이라고는 하는데 기계 장비의 일환이라고 보면 그쪽 섹터가 인프라 관련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얘네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도 인프라에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사면 사실은 혹시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차트 너무 옆으로 누워서 좋아 보인다고 사면 요만큼밖에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을 포함시켜가지고 25,000원까지 여기서부터 샀다. 15,000원에 샀다 그럴 그러면 수밖에 10,000원을 없는 게 먹잖아요. 저 구간이 간다는 얘기는 15,000원, 16,000원대인데 네. 그럼 지금 2만 원인데 네. 20%는 빠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쳐져가지고 17,500원이든 또는 2만 원을 깨는 18,000원이든이라도 사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면야 그냥 입맛만 다시고 마는 거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만큼밖에 못 먹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안 실려주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또 벌써 두 번째예요. 이때 한번 실려주고 기대감으로 이제 실려주고 이 두 번째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세 번 한 번 더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구간이. 그러면 결국 먹어봐야 이만큼이에요. 이거 해봐야 5에서 한 10% 정도인데 먹으면 땡큐긴 하겠죠. 먹으면 땡큐인데 굳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그만큼만 먹고 나오기보다는 한 번은 이런 어떤 양치기 구간이 한번 나오거든요. 꼭 또 나올 수 있어요. 거래량 줄어들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 줄어들면서 여기 이 구간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렇게 양치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갈 것처럼 하다가 눌러버리는 세게 눌러버리는 이 구간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구간 한번 여기서 올라갈 때 참아 보시고 또는 자신 있으면 붙어 보시고 참아 보셨다가 눌렸을 때 17,500원이든 18,000원이든 이 구간에서 한번 과감하게 사서 20% 30% 한번 노려버리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우리 쌀 때 사자. 쌀 때 사서 조금 더 버텨보자. 그렇죠. 근데 얘는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방법이 나왔잖아요. 너무 눈에 빤히 보이니까 역사적으로도 돌려봐도 또는 앞으로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식이 나와버렸으니 그 공식을 한번 알려드리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뭐 공식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실적의 어떤 기반을 둬야 되지만 얘는 이제 공식이 기술적으로 나와버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죠. 알겠습니다. 원전주 해가지고는 워낙 뭐 많은 분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건설주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리긴 해요. 저는 사실은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대선 전까지는 뭔가 엄청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없어가지고 그래. 발표하고 나면 또 계속 괜찮아질 거야. 저도 그렇게 근데 이것도 계속 희망 고문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건설주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지금. 갈등 맞든 희망 고문 시키고 있고. GS건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가 이제 10일 날 들어서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래를 활성화가 될 텐데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야 어쨌든 GS건설이라든지 건설사들이 좋을 거잖아요. 근데 신규 주택이 당장에 공급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지도 뭐 없을 뿐더러 그거를 무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사실은 당장의 건설주들이 이 기대감으로 올라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애드업 시켜가지고 실적을 확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공식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매매 활용을 하시고 너무 큰 기대감은 당분간은 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단타 트레이딩을 해도 5%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짧게 5%면 최고입니다. 10%면은 얻어 걸린 거고요. 그래요? 네, 네, 요즘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굳이 이렇게 힘든 장에 리스크 짊어지고 거래할 필요 있어요? 쉬는 게 낫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은 그냥 시장 안 보시는 게 낫다고. 아, 그게 그 말이었군요. 그 말이었었어요. 시장을 안 보시는 게 낫다. 그냥 그렇게 이상한 형이학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그냥 투자를 쉬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또 이해. 그럼 내가 아까 그 우리 기관의 앞잡이 이런 오해를 안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관의 앞잡이라는 오해를 받지. 시시라는 얘기. 좀 시시라는 투자를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그냥 투자 쉬어라. 네네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뭐 5에서 10% 이상의 수익률도 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15%, 20% 그걸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주식 매매를 하면서. 네. 그렇지만 조금 남들보다는 좀 쉽게 아까 이제 공식이라든지 약간 이제 그런 기술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우리가 믿을 거는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실적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실적과 관련된 애들은 손절을 하더라도 큰 손절은 아니에요. 5% 내외로 손절을 할 수 있고 또 먹으면 5에서 10% 그 이상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시면 이렇게 올라 버리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그렇죠. 좋아진다고 하면서 증설까지 하고 그러면 이런 거래량을 실어서 이렇게 실적이 솟아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추천했을 때로 따지고 보면 20%거든요. 그럼 20%를 쉽게 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매수를 하고 나서 현금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와요.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고 경기 침체라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차트가 여기서 제가 뭐 추천을 했을 때 야 이거 이렇게 올라있는데 다 사?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있는데 다 사? 이러면은 어떻게 사? 이러잖아요. 이렇게 안 올라있는 종목은요 계속 안 올라요. 지금 지수가 빠져있다고 한들 2680입니다. 1500, 1800 할 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1500, 1800을 할 때를 다 거치고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가끔 제가 이렇게 와서 조금 차트가 올라있는 종목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야 저거 너무 올라있으니까 못 사. 난 바닥에 있는 것만 살 거야 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안 좋아졌다가 이제는 실적이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있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굳이 눌림목에 살 거야 하시면 뭐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이 눌림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 자 봐보세요. 거래량 여기서 튀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눌림목 구간 중에서 스무스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이 뒤에 튀어버리면 지금 이제 요 상황 있잖아요. 요 상황에서 앞선 어떤 이 장대 양봉의 어떤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게 실적 발표와 동반해서 만약에 나와버리면 얘는 시가총이 그냥 3천억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공정 업체들에서는 얘가 막내인데 지금 삼성이 막내를 좀 키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패키징 애들 중에는 얘네가 또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키워주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도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려고 시장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냥 물리려고만 하는 거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는 한 번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익, 네. IPS, QNC, 뭐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근데 QNC는 이미 시세에 뿜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제가 IPS 말씀드렸죠. 원익 IPS 그러면 괜찮다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금 제가 마음속에 담아요. 저 원익 IPS 최근에 담아두고 원익 있습니다. IPS. 왜냐하면 QNC는 뭐 매매를 계속해서 해왔고 또 최근에 이제 매매를 좀 마무리를 잘 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죠. 지금 이미 그렇지. 이제 지금 너무 쏟았으니까.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같은 원익 계열에서. 네. 반도체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내일 하루 더 거래하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쉬죠. 네.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 또 앞도 눈치 장세는 펼쳐질 것 같고요. 어린이날 새벽에 FMC죠. 그럼 이제 저희는 6일날 와가지고 이제 고통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벤트가 끝나서 미국장이 확 올라줘가지고 상승을 맞이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민감도가 좀 이제 심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도. 내일은 어쨌든 뭐 시장이 그렇게 오르고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뭐 그 기대감을 막 반영하고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어쨌든 뭐 약보합 수준에서 뭐 강보합 좋으면 강보합 이렇게 좀 끝날 것 같은데 몸을 사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같이 물려있는 한국에 몸을 사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미 다 예. 물려서 그 위험에다 노출돼 있어요. 예, 위험에 노출돼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계속 앞에서 제가 전략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FOMC가 끝나고 3월과 같은 상승이 있었을 때 현금 비중 30%, 많게는 40%.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니까 오늘 내일이 내일 거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온리 5월 5일 이후에 5월 6일 날 저희가 시장이 열렸었을 때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한 상승이 반등이 네. 그렇게 단기간 내에 뭐 그날 만약에 올랐어. 그날 매도하는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그날 아니에요. 기간을 두고 상승할 수 있잖아. 네, 맞아요.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또 6월 FOMC가 제가 아까 이제 한 보름에서 20일 남았잖아요. 이게 5월 5일 날 FOMC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또 6월 FOMC까지 거의 한 달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러면 대개가 자 달력을 보면서 그냥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달력을 보면서 그러니까 네, 여기 달력을 보면 이제 뭐 5월 25, 26, 27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구간이라고는 그러니까 딱 집어서 디테일하게 찝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애매하면 아까 그 얘기 기관의 앞잡이 소리 들으니까 자 6월 FOMC가 또 6월 뭐 이때 거예요. 7일 8일인가 아마 이 구간 이때 거예요. 8일 9일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또 5월 말부터 빠지겠죠. 그러면 5월 3일, 5월 5일 날 끝나고 이 2주 있죠. 이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반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유혹을 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때 더 갈 거야 참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손실이 이 정도는 그래 팔고 한번 기다려보자. 또 내가 장시영이 한번 말 믿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때 정도 또 길게 보면은 요 25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는 구간으로 좀 드시고 그 시기가 되면 아마 또 이제 빠질 거예요. 제 6월 FOMC 기대하고 제가 또 막 1% 인상할 수도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 막 얘기 나올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막 이런 기사 쏟아지고 나오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팔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과 괴를 같이 하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아까 날짜 찝어드렸잖아요. 5월 25일. 네, 날짜 찝어드렸잖아요. 5월 25일까지 좋아요. 제목을 5월 25일까지 현금 30% 빼도 박도 못하는 지옥의 문턱에 한 발을 넣는 거지. 지옥 열차를 탔다. 나 대표님한테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거의 완전히 감긴 것 같아요. 5월 25일 정도까지 네, 현금 30%. 네. 대표님 감겼다. 오늘 감겼어. 제대로 감겼다. 내가 뭐 태엽인가? 대표님이 저를 감았다고요. 완전히. 이제 빼박인데. 네. 하여튼 이러한 관점으로 전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결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결론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 논리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동의가 됐을 때 본인의 판단하에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맞습니다. 또 어떤 그 대응을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되게 잘해 주셨네요, 오늘 대표님. 아니 뭐 말렸다니까 다시 풀어드려야지.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갖고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워낙 시장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들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는 이러한 그 논리들을 생각하면서 대응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는 거. 그게 이제 실수하지 않는. 그렇죠. 당황하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실수를 최소화하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 장시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 시장 코스피가 시원하게 올라주질 못해서 아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새벽 그 나스닥 어떻게 마감이 될지 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또 내일 시장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네, 그러나 일단 그거는 내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푹 주무시면서 피로 회복을 하셔야 또 내일 건강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내일 아침 7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계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뻐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자금,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